네, 날선 토크 3시의 썰전 라이브. 먼저 오늘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국민의힘의 윤희석 전 대변인,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김성회 싱크와이 소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여러 민주당 내분 혼란의 한 핵심에 있는 분이죠. 이재명 의원의 첫 출근입니다.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역시 보궐선거로 입성해서 오늘 출근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벌써부터 차기 당권 얘기 나옵니다. 이 얘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주제, 초선 이재명의 첫 출근으로 잡았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지만 초선 의원이죠. 이재명 의원이 오늘 국회에 첫 출근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차라는 카니발 승합차를 타고 나와서 국회의원회관 앞에 도착한 모습이고요. 지지자로부터 저렇게 꽃다발 받았는데 이미 의원회관 818호 앞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대기하는 모습도 제가 쭉 라이브 방송을 봤었는데 오랫동안 대기했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선된 이후에 약간 구체적인 여러 명심이냐 문심이냐 논란이 많았었는데 입을 닫았던 이재명 의원이 오늘 출근길 의원회관 앞에서는 한마디 했습니다. 관련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당내에서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지난 지선 패배에 대해서 이제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있는데 우리 국민들과 또 우리 당원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열심히 듣고 있는 중입니다. 전당대회 출마 관련해서 계속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제가 국회 0.5선 초선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당대회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겸허히 듣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은 다 헌법기관이니까요. 최선을 다하겠다, 성실히 임하겠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일단 성실히 임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당내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내가 책임감을 갖고 주도권을 갖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남의 당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그냥 하는 얘기고요. 네. 이재명 이제 의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무한 책임론이니 이런 거센 공격이 나오는 거는 지선, 대선 두 번의 민주당의 이 대패에 대해서, 대패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하여튼 연이은 패배에 대한 어떤 책임 플러스 전당대회에 나오지 말아라. 이것까지 포함된 공세라고 봐야죠. 근데 지금 본인이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식으로 아직은 결심을 안 한 상태고 지금 뭐라고 말할 상황이 아닌 거는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은 조금 더 명확한 입장을 오늘 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원석 의원님은 글쎄요, 전당대회 출마 여부는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판단을 하겠죠. 여러 가지 고민이 들 상황인 것만은 분명한데, 근데 이제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특히 이른바 이제 친명계 의원들 입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전당대회 출마는 별로 고민거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이미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할 때 결정됐던 바인 것 같고, 그에 대한 당내의 비판이나 반대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제 전당대회에서 확고한 승기를 굳히느냐, 이게 실질적인 고민거리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어쨌든 민주당은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고 이번 주 내로 구성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진척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비대위가 중요한 건 어쨌든 전당대회 룰 문제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누가 돼서 어떻게 판을 까느냐에 따라서 이게 진영 간의 유불리가 갈리기 때문에 그걸 둘러싼 힘겨루기가 상당 기간 지속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게 실제 비대위원장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분들, 여러분이 계신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별로 소득이 없는 비대위가 아닌가 싶어요. 욕은 욕대로 많이 먹고 이래저래 부대끼긴 부대끼는데 실제 2달 반밖에 되지 않고 전당대회 준비하는 것 이상의 당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해낼 수 있는 기간도 불충분하고 그만한 권한이 있을까도 싶어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독이 든 성배 같은 건데 이 상황을 사실은 이재명 그 의원이 나서서 결자해지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겠죠. 어떻게 보면 지난 두 번의 대선 지선의 패배의 책임이 있고 그리고 당의 지금 갈등의 수준 또 계파 간의 뭐 이 대결의 수준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이재명 의원이 극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하고 백의종군을 선언한다면 그런 것들이 좀 부드럽게 풀릴 텐데 과연 그렇게 할지 지금까지는 별로 그럴 기세가 아니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개항을에 나오는 순간 사실은 내심 당대표 도전은 확정된 거다라고 이제 박원석 의원님이 분석을 해주셨는데 대선 때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레드팀 측근이면서도 레드팀 역할을 했던 조홍천 의원이 오늘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의원은 당대표로 나설까요? 개항으로 간 것 자체가 그걸 전제하고 나선 거겠죠. 그걸 전제하고 나선 것이다. 네. 그래서 당대표로 나설 것이다. 예, 김성현 소장님 당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실상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거에 출마하던 당시에는 당대표를 의식하고 출마했다 다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렇게 예.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전히 점치고 있습니다만 현재 기류 자체는 그러니까 실제로 결정 안 한 상태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공개하지 않는 상태라기보다는 양쪽의 여러 가지들을 좀 가늠해봐야 되는 상태인 것 같고요. 지금 전당대회 관련돼서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비대위가 이걸 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 룰 문제인데 룰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권리당원 현재 6개월로 되어 있는 것을 국민의힘처럼 3개월로 줄일 것인가. 이렇게 되면 대선 때 흡수되었던 민주당에 입당하셨던 분들의 투표권이 생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거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이 하나 있는 이른바 거죠. 개딸들. 네. 예, 이 투표권을 생기면 이재명 후보가 당권 도전에 훨씬 유리한 국면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룰을 바꿔야 예, 되고. 근데 그건 사실 제가 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권리당원들의 구성이나 지지의 정도로 봤을 때 3개월, 6개월이냐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당락이 결정될 상황으로 보여지지는 뭐 개인적인 평가입니다만 그렇고요.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이 이제 대의원의 비중입니다. 현재 대의원 45%, 권리당원 35%, 여론 10%만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국민의힘이 먼저 좀 개혁을 하고 나섰죠. 대의원은 아예 없앴는데 대의원은 일반 권리당원에 비해서 한 60배 정도의 힘을 갖고 있거든요. 이 힘을 좀 완화하자. 근데 이 주장은 장경태 정당 그 개혁 추진위원장이 4월 5일에 20%를 낮추는 안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낮추고 권리당원을 45%로 늘리고 국민 여론을 30% 해서 여론과 권리당원이 좀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도록 하자. 이게 이제 정당이 개파 중심의 소위 말하는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이 꽂을 수 있는 대의원들 말고 권리당원들과 일반 여론을 더 듣자는 주장에서는 굉장히 진일보한 주장이었는데 이걸 4월에 나왔을 때 그때 고쳤으면 별 문제 없이 뭐 지금 이 정도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바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룰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또 찬반 양론이 붙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이 지금 당장 나서서 이걸 정리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예. 당분간은 좀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여론을 듣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대의원이 45%, 권리당원이 40%, 40%, 그다음에 당원 여론조사가 5%죠. 그래서 90%, 일반 여론조사가 10%인데 지금 일부에서는 저 권리당원비를 높여야 된다라는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특정 후보, 팬덤이 더 있는 후보가 유리하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저는 이재명 의원이 개항을에 출마하지 않았더라도 8월달 전당대회에 나갔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은 당권을 잡고 2024년 공천권을 행사해서 자기 계파 사람들 국회의원 많이 당선시키고 그 힘을 갖고 2027년 대선에 출마하겠다라는 정치적인 로드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항을 출마 여부가 당대표의 출마 여부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재명 후보의 말을 보고 참 이분은 역시 뻔뻔하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지방선거에서 총괄선대위원장을 했어요. 그 패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도 유감이라든지 뭐 죄송하다라든지 이런 얘기 없이 그냥 뭐 낮은 자세로 얘기를 듣고 있다? 우리가 뭐 얘기 듣냐 안 듣냐 그걸 물어본 겁니까?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답은 줬어야죠. 이렇게 답을 하지 않은 것 자체는 나는 회피하고 싶다.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나는 항변하는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러한 태도로 예를 들면 국회의원직을 수행을 하고 또 뭐 8월달 전당대회에 나가면 당대표 될 가능성이 높지만 당대표 되더라도 민심을 잘못 살피고 국민의 뜻을 잘못 살피는 그런 정치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지방선거를 책임지는 위치에서 지방선거가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에 막강한 정치적 자산을 갖고 있는 데는 이런 부분이 크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바로 강한 지지자들인데요. 이른바 개딸, 양아들로 불리는 의원 지지자들이 오늘 이재명 의원이 국회에 첫 입성을 하자 저렇게 많은 약 60개 정도가 왔다라고 해요. 지금 보면 이재명 의원님 당선을 축하합니다. 여기는 지금 당사, 여기도 당사 앞에 있는 거고요. 예, 삼형제 마음이 올렸다는, 지금은 이제 국회 정문 앞에 저렇게 축하 화환들이 쭉 있습니다. 앞서 이제 리본에 잠깐 나왔었는데 지금 뭐 리본 밑에는 이제 쌀이 들어있는 요즘 화환이죠. 이렇게 리본에 자기의 메시지를 담은 모습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리본에는 이런 얘기도 있었죠. 이재명 송영길 건드리면 우리가 출동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지지자들이 이제 강한 지지를 보인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양아가 뭡니까? 양아들. 양심의 아들. 양심의 아들이요? 예, 양심의 아들. 발음 잘해야 돼요. 혹시 제가 말 실수할까 봐 유도한 건 아니시죠? 예. 알겠습니다. 또 실수하면 안 돼요. 어제 한번 네, 있었기 어제 때문에. 한번 했기 때문에. 뭐, 너무 대독하시기가 좀 불편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불편하게 할 의도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가 3시부터 열린다고 하는데 아직 저희가 영상은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제 화한 이런 거 보셨는데 박우석 의원님 보시기는 어때요? 글쎄요, 정치인한테 강한 팬덤이 있다는 거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행운이고 자산이죠. 근데 그런 강한 팬덤이 때로는 이게 역효과를 내거나 혹은 정상적인 정당의 기능, 이것을 방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건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통상 이제 팬덤이라는 거는 워낙 그 강한 어떤 결속력과 또 강한 동질성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옳다는 강한 전제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당내 문제에서조차 우리 의견에, 즉 내가 지지하는 사람의 의견에 반대하는 그런 경쟁자나 혹은 그런 상대방을 일종의 이제 어떤 부당한 적들로 규정하고 우리는 모든 진리를 가진 정의로운 심판자로 규정하는 굉장히 이분법적 논리의 기초에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조차 예를 들어서 민주당 내 이제 수박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유행하는데 그 수박이라는 표현은 말하자면 겉은 파랗고 안은 빨갛다. 즉 우리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적과 내통하는 존재다. 이렇게 규정하거나 그렇게 낙인을 찍고 뭐 문자 메시지를 날린다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과연 다양성에 기초해야 될 정당 이 정치가 건전하게 발전하는데 그게 과연 좋은 모습인가에 대해서 저는 그런 팬덤을 갖고 있는 정치인 스스로도 되돌아보고 좀 자문해봐야 될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인터뷰에 이제 수박이라는 말을 본인이 가장 먼저 썼다고 얘기하는 정봉주 전 의원이 나오니까요. 그때 제가 좀 더 그 부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물론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정치에서 굉장한 파괴력을 발휘할 때도 있지만 그게 도를 넘어서면 지금 민주당처럼 일종의 이제 내부의 성찰 혹은 내부의 혁신, 쇄신 이런 것에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정치에서 팬덤이 강하다면 가장 강한 사람인데 그 팬덤을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한 것까지야 뭐 뭐라 그럴 수 있겠습니까마는 다만 그 팬덤이 예를 들어서 정당 정치의 본령 자체를 흔드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의총에서 비대위 관련 논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아직 나온 얘기는 없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 중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민주당의 박홍근 당대표 권한대행이 시도당 위원장 또 원외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비대위 구성을 어떻게 할까 이 간담회였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신현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었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대략 숫자는 9명 이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내대표는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또 선수별로 한 명씩 추천을 받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과 여성 그리고 원외 분들을 포함해서 비대위원장 포함해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예. 지금 뭐 비대위 구성 방향 뭐 선수별로 한 명씩
하고 그다음에 청년 여성 원외 이렇게 딱 위원장에 대해서 아직 나온 얘기가 없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남의 당 얘기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저런 비대위가 왜 필요한가 싶어요. 그냥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아닌가요? 결론적으로는. 그럼 뭐 그냥 절차대로 따라서 실무적인 준비만 하면 되는 거지. 혁신 비대위가 아니라면. 예. 중요한 거는 뭐 기간이든 뭐든 떠나서 정말로 전당대회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 만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비대위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그 비대위원장이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 정치하는 분과 좀 거리가 있다거나 뭐 앞으로 출마할 사람이 아니라거나 그러면서도 사회적으로 뭐 무게감이 좀 있는 분이 오셔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뭐 민주당 전당대회 어떤 그 표 계산, 그 득표 비율 그걸 뭐 조정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해줘야 그 다음 전당대회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실무적으로 어디 체육관 빌려가지고 하는 그런 전당대회 준비하고 2달 반 만에 빠진다. 누가 비대위원장이 돼도 아무 뭐 감흥이 없죠. 예. 김성현 소장님. 예, 뭐 전 말씀하신 것에 거의 동의하고요. 뭘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그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2달만 남았는데 전당대회 치르기도 빠듯한 시간에 대선에 대한 평가를 지금 비대위에서 실시하는 건 제가 보기엔 어려워 보이고 결국 지금 각 후보군들이 등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대선과 지방선거에 대한 나름의 평가, 거기에 맞선 혁신안들을 만들어서 들고 나와서 예. 그것으로 경쟁하는 승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비대위 자체가 지금 비중 두기 어렵고 내부에서 지금 워낙 강하게 부딪히고 있는 중이라 누가 이걸 맡아서 어느 쪽의 편도 들어주기 힘든 상태라서 원래 같으면 그냥 박홍근 원내대표가 본인 비대위 구성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제가 보면 순탄한 길이었는데 뭐 일각에서 이분을 이제 이재명계로 지금 보고 있는 현상 때문에 본인이 지금 고사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중진 의원 중에서 이번 총선을 마지막으로 그만두실 분들 이런 분들 중에서 적절한 타협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전당대회까지 이어갈 전당대회를 준비할 관련 비대위다라고 내부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다라고 봐도 되겠지요.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두 분의 말씀에 100% 동의를 하고요. 근데 당에서는 혁신 비대위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애써 모양새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혁신 비대위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권한이 없어요. 이것은 뭐 예를 들면 공천권을 갖고 있어야 권위도 생기고 권한도 생기는데 당원 당규의 뭐 투표 비율을 좀 조정을 한다? 이 정도 가지고 혁신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선 패배와 그다음에 지방선거 패배에 대해서 이 혁신 비대위에서 만약에 냉철하게 분석을 할 수 있으면은 그거는 혁신에 어느 정도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를 하면은요, 이거는 지방선거 대선 패배를 자기네들이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비대위가 과연 혁신 비대위냐라는 것과 2달입니다. 2달 동안 뭐 합니까? 전당대회 예. 준비하다 끝나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를 하면 이재명 후보 눈치 보는 비대위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혁신 비대위가 되려면 전당대회를 한 1년 정도 연기하고 그 사이에 지금까지 있었던 3번의 선거 패배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당의 체질이나 혹은 정책 방향이나 이런 걸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바꿀지에 대해서 논의해서 실행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공천권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그게 아닌 2달 반짜리 비대위는 전대 준비이죠. 말씀하셨던 대로. 근데 그 전대 준비조차 순항하기가 쉽지 않은 게 지금 룰을 둘러싸고 또 투표권을 어디까지 부여할 건가를 둘러싸고 개파 간의 갈등이 굉장히 첨예해요. 사실 비대위가 이 갈등 사이에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표류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원로들 그 이름도 많이 거론되는데 하마평에 어떤 원로가 이걸 맡고 싶겠습니까? 정치 그만두고 이제 이미지 관리하면서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당내 중진 중에서 뭐 한 4선 이상 중진 중에서 누가 맡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는데 그게 합의가 잘 되겠는가? 왜냐하면 서로 간의 유불리를 따지기 때문에 게다가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당내 중진들에 대한 호불호가 너무 뚜렷해요. 걸핏하면 이제 수박 얘기를 꺼내는데 예를 들어서 좀 무색무취하고 또 균형감이 있는 이런 부분이 추대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열성 당원들이 그걸 받아들일 건가 여러모로 지금 난항을 겪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인물들을 보면요. 어제 제가 이제 측근 취재를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계신 패널 분들이 박 부장이 너무 순진해서 당했다. 그 말 뜻이 아니다. 라고 했었는데
박지원 전 원장이 어제 저희 방송 직후에 광주에서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측근한테 들어서 전했었는데 뭐 당대표는 비대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라는 말을 전했었는데 어제 오후에 나온 얘기는 그겁니다. 박 전 원장이 2선에 둬야지 1선에 나가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심을 많이 보냈지만 저는 2선에서 돕겠다라고 했고 오늘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제가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믿으면 순진한 거죠? 관심 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 2선에서 돕는다고 하면서 또 문 대통령 바로 만나시잖아요. 네. 그러면 2선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하시고 싶은 거겠죠. 그러니까 일선에 나서지 않겠다라는 데 방점이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있으니까 나를 좀 등 떠밀어 가지고 그렇죠. 나를 좀 불러라 이거예요 지금. 본인 나는 나서지 않겠지만 등 떠밀어. 2선에 있는데 밀리면 1선에 서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예. 이렇게. 그래서 되게 정치의 욕심이. 정치 구단의 얘기를 너무 그렇게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이지 마세요. 왜 지금 저런 메시지를 내겠어요? 행보를 보이겠어요? 내가 있다. 나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을 근데 해라. 이제 당내 역학 관계를 고려했을 때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을 지금 바로 모시고도 비대위원장을 시킬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높지 않다라고 예. 보고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2선에서 도와야지 1선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나의 발언의 영향력은 유지하되 내가 직접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아주 전면적인 등장은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원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당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 소장님도 민주당에 너무- 계신 김성애 소장님만 저랑 의견이 약간 제가 전한 순진하게 본 걸 그대로 예, 제가 순진한 걸로 소장님도 하죠. 예. 순진한 예, 생각이. 제가 순진합니다 원래. 네. 예. 천진난만하지 않습니다. 저도 전진. 그게 더 나은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일단 비대위원장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메시지를 계속 내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 요거는 이제 분명해 보여요. 정치 재개하고 싶다라는 것 같고요. 또 오늘 뭐 페이스북에다 보면 그래도 광주 전남 민심은 뭐 민주당에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 민주당의 대표가 내가 되고 싶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혀집니다. 역시 지지 기반에 대한 언급 이런 그렇죠. 것들이 다 해석이 그럼요. 되는 거죠. 오늘 또 한 분 있습니다. 그 한 분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약 5분 뒤에 저희가 이제 썰픽에 들어갈 텐데 그 전에 저희가 지금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댓글을 주신 분께 영화 상품권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 좋은 영화도 많이 있는데 보시라고 2장씩 보내고 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몇 분이 앵커가 내가 쓴 댓글을 읽었는데 왜 나는 상품을 안 주냐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몇 개를 읽고 그중에 2명을 선정하는데 그냥 눈에 띄는 대로 선정을 합니다. 인생은 운칠기삼이라는 걸 제가 철저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선정을 하는 것이어서 네. 부른다고 다 하는 건, 그러니까 댓글을 읽는다고 다 드리는 건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시청자분께서 촌철살인 패널 4분 계시는데 이 중에 2분이 촌철살인이었다. 요거를 한 38분부터 해서 38분부터 약 10개를 해서 그중에 제일 많은 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댓글을 주신 분과 또 촌철살인 패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좀 불리해요. 저는 전 국민의 99%가 저를 욕하고 있는데 예. 저에 대해서 좋은 댓글이 없을 것 같아요. 38분쯤에 집중해서 들어오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역시 인생은 운치기삼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재명 의원이 국회로 왔다면 떠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낙연 전 총리죠. 오늘 미국 워싱턴으로 가면서 한국학연구소에서 1년간 공부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떠나기 전에 출국장에서 지지자들과 만나는 모습들입니다. 얘기를 하면서 살짝 울먹거리기도 했다고 하고요. 지금 당이 어렵지만 그래도 공부하러 떠나 있는 게 낫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직접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출국에 대해서 여러 시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사람은 국내가 걱정스러운데 어떻게 떠나느냐고 나무랍니다. 국내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책임 있는 분들이 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사랑과 정의, 상식과 열정이 승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페이스북에는 현재를 걱정하지만 미래를 믿습니다. 강물은 휘어지고 굽이쳐도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강물을 이제 본인을 상징한다. 내가 돌고 돌아가지만 결국 바다를 큰 뜻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치 휴지기를 갖지만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재충전의 시간과 정치 재개에 모색하는 시간을 갖겠다 이 의지가 분명한 것 같고요. 오늘 이제 한 언론사와 며칠 전에 인터뷰하신 내용이 단독 인터뷰하신 내용이 실렸어요. 예. 제가 쭉 읽어봤는데 이번 이제 대선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에 대해서 어쨌든 그 이재명 후보를 포함해서 이 성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성찰과 변화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에서 이 패배의 결과를 낳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아쉬웠던 건 사실은 한 번의 패배가 더 있죠. 지난 그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부산시장 예. 재보궐선거 패배 당시에 당대표셨어요. 그리고 국민의 민심과 민주당이 유리되기 시작할 때 그때 이 정부에서 총리도 지냈고 당대표를 지내셨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쇄신해야 될 대상에는 본인도 전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역시나 별 말씀이 없으셔서 이 또한 남 탓 아닌가 이제 그런 아쉬움이 들었고 예. 사실은 지금 민주당 내부가 그런 거죠. 서로 간에 책임이 있다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따지고 보면 어느 한쪽에만 일방적인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어쨌든 상대한테 전가하는 그런 평가만 지금 예. 난무하고 난무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민주당이 정말 변화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어떤 그 뭐랄까요 좀 부정적인 전망을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분석은 우리 박원석 의원님 잘 해주셨고요. 저는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적인 미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좀 회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좀 물러났던 분이 다시 재기를 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강력한 지역적인 기반이 있느냐. 그러니까 호남 특히 광주와 전남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지역민들이 이낙연 전 대표를 밀어줄 수가 있느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회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한 차기 지도자로서의 국민의 또 폭넓은 인지도와 지지도, 인지도는 물론 있지만 지지도가 과연 나올 수가 있을 것이냐, 다음번 지도자로 국민들이 인정을 하느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정치 복귀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38분에 이제 댓글로 하려고 했는데 말씀들이 이제 계속 있어서 한 말씀만 더. 네. 30년 전에 비슷한 분이 계셨죠. 92년 대선을 실패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영국 가셨잖아요. 딱 그 장면인데 예. 말씀하신 두 가지 조건에 딱 부합하는 그 분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97년 대선에서 승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저 장면은 좀 그렇다. 좀 희망적인 뭔가 그걸 기약할 수 있는 그런 장면으로 해석되긴 좀 어렵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대선에 민주당의 정말 명락대전으로 불릴 만큼 대결이 치열했던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 한 명은 오늘 국회로 들어왔고요. 하지만 지방선거 참패 책임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고 한 명은 미국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의 뭐 4년 뒤 미래가 또 되게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일단 여기서 민주당 얘기는 정리를 하고요. 저희가 오늘 지금 40분이 됐는데 지금 나오시는 분부터 조금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 저희 작가분이 몇 개를 추렸는데요. 그 시간에 추리기로 이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제가. 잘하셨습니다. 라스트 찬땡님 원래 발음만 하면 욕먹는 거임. 이분은 이제 장성철을 국회로 이렇게 하셨는데 원래 국회 보좌관으로 오래 계셨습니다. 아, 보좌관 또 하라고요? 그건 아니겠죠. 아, 죄송합니다. 예, 그건 아닐 텐데 그 제가. 얘기구나. 예. 선출직 안 한다고 그러시면 갑자기 계획 바뀌시는 건가요? 결국에는 또 보좌관으로 가야 될 운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뜻이 절대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뭐 본인 인생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만 어쨌든 전 댓글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네. 김성애 소장님은 지노님인데요. 같은 이름의 유튜버처럼 눈이 초롱초롱하신 게 순진한 듯하면서도 푹 찌른 게 진짜 촌철살인 하시네요. 박우원님 분석 짱. 그다음에
우칠땡님, 나 개 이모지만 영동구 윤희석. 이모님이래요. 이모요? 개 이모인데요. 아, 개이모? 아, 예. 개딸 개이모? 예. 영동구 윤희석. 저 영동구 어떻게 하셨지? 영동구 나오셨어요? 오. 네, 그러니까 이제 예. 연세가 좀 팬이시네요. 있으신 분이 예, 나는 민주당 지지자지만 영동구의 윤희석을 알고 있다. 이제 다음 주를 안 쓰신 거네요, 지금. 그러네요. 그때 기다려봐요, 나는 좀. 그날 그해 여름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영동구가 남녀공학이었나요? 아니죠. 남고였습니다. 네. 아, 이모라고 하시길래 영도 동창인가 해서 그건 아니고 어쨌든 뭐 그런 여러 댓글도 올랐고요. 이모는 잘 읽어야 됩니다. 이모 잘못 읽으면 망합니다. 아 그렇죠. 예. 예. 아, 그 얘기 하시는군요. 예, 네. 이모. 교수일 수도 있네. 또 뭐 막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똑돌이 김성회, 믿고 듣는 윤희석 이렇게 올라오는데 저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인생은 운칠기삼이기 때문에 지금 막 속도가 막 오르고 있는데요. 역시 속도가 너무 빨라서 결국에는 사회자가 자기 마음에 드는 댓글을 보고 그렇죠, 예. 시키는. 아니 지금 막 중간에 보면은 사회자 멋있다 이런 거 올라올 때 탁 픽업을 하는 거죠. 이제 오늘 안 올라와서 지금 픽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숫자가 너무 빠르게 올라와서 제가 이제 방송에 막았으면 안 되니까 아까 두 분 선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여기 저 김성현 소장님 네. 올리시면 길게 쓰셔가지고 됐고 영동구 동창님, 개이모? 예, 윤희선님, 개이모. 네. 장성철 교수님 워낙 팬이 많아서 진짜 여기 많이 올라왔어요. 장성철 좋다, 국회로 뭐 너무 많이 박원석 의원님도 너무 많이 올라와서 다음 주 화요일쯤에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워낙 잘 나가시니까 또 이렇게 두 분 드리도록 하고요. 위로가 됩니다. 예, 선정된 두 분께는 댓글 부대 관리가 안 되네. 아. 저희 베스트로는 장성철 선생님이 제일 칭찬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댓글은 저희가 소정의 기념품을 준비했거든요. 저기 FD님 소정의 기념품을 주시면 네. 예. 떡이에요? 웬 떡입니까? 아니 잘했으니까 드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근데 저희가 왜- 사실 오늘이 네. 딱 1주년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 1주년 떡을 준비했는데 네. 이제 다 드리기는 그렇고 이게 인생이 어차피 누군 살고 누군 죽는 거 근데 아닙니까? 거기 3개가 더 있는 거 보니까 다 준비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군 살고 누군 죽는 거기 때문에 가장 좋은 댓글이 많았던 잘 먹겠습니다. 당선 주선만 먹고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좀 뒤에 먹는 걸로 뒤에 먹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와 효과도 준비했는데 장성철 선생님 한번 쏴주시겠습니까? 뭘 하라고요? 원샷 와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예. 저기 박원석 선생님, 박원석 의원님 약간 뒤로 빼주시면 좀 더 와가. 예. 답으로 간직하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잠시 이렇게 저희가 분위기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예. 제가 예능감이 떨어져서 재미가 조금 없는 것 같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카톡방에 그 선정된 두 분은 저희가 카톡방에 따로 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지영 아나운서의 썰픽입니다. 네, 1주년을 자축하면서 썰픽 보시죠. 금감 원장도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검찰 출신 인물들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출신 이복현 전 서울 북부지검 부장검사가 내정됐습니다. 금감원 설립 이래 첫 검사 출신 금감원장이 되는 건데요. 새 정부 인선에 검찰 출신이 많다는 지적에 윤 대통령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부 요직을 검찰 출신이 복직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원칙입니다.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출신이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위 보시죠. 0.251%. 지난 2001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입니다.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이었던 0.1%를 훌쩍 넘습니다. 얼마나 마신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공식에 따르면 이렇다고 하는데 박성탱크가 좀 더 자세한 설명해 주실 것 같고요. 박순애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서 당시 법원에서 선처를 받았지만 도덕적 면죄부가 될 수 없다. 그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썰픽에 대해서 좀 더 오늘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영화 상품권 메가땡땡 당첨자 2장씩 받으시는 분
제가 카톡방이라고 말실수를 했는데요. 유튜브 채팅창에 저희 제작진이 공지를 드릴 겁니다. 앞서 이제 김성애 소장님 순진하다 얘기 길게 쓰신 분, 그분, 요 분이 진호님 되셨고요. 그 다음에 영동고 윤희석으로 특별한 사적 인연관계, 뭔지 궁금증을 자아낸 분, 게이모님. 게이모님이 아이디는 아닙니다. 아이디는 W575땡님이신데 이 두 분께 메일 주시면은 영화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썰픽 하는데 게이모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분께서는 지금 검찰 출신으로 내정된 금감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희석 대변인님? 금감원장에 이제 처음으로 검사 출신이 원장으로 임명이 되니까 이게 뭐냐, 뭐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금융위에서 이제 요 관련한 그 입장을 정리를 한 것 같은데 보니까 이분이 이복현 원장 내정자가 경제범죄 수사를 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한 경험이 있고 그리고 당면한 과제인 금융소비자 보호 그리고 금융회사의 준법 경영 이런데 이걸 실현하는데 적임자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사가 어떻게 금감원장을 하느냐 이렇게 보기보다는 대통령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적재적소에 임무를 하는 게 그거다. 아마도 현재 금융감독원의 어떤 역할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해왔던 최근의 일들이 이런 어떤 금융소비자 보호라든지 또는 뭐 준법 경영 관련한 어떤 감시가 제대로 안 돼 있다. 그 점에서 이런 충격요법을 써야 된다고 판단하신 걸로 저는 봐요. 꼭 이거를 왜 맨날 검사만 그렇게 하냐, 특수검사만 쓰냐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충격요법이 이제 국가보훈처도 충격요법이 들어갔고 국무총리실 몇 군데 충격요법이 들어갔다는 국정원에 들어갔고요. 저는 이 인사를 보고요.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화가 되는구나라는 우려가 확인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에 상당히 걱정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검사 출신들만 능력이 있다라는 이미지와 그러한 모양새가 나타나는 것 같아서 이것도 상당히 좀 부적절한 인선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진영의 사람들만 고집했던 문재인 정권의 인사참사 시즌2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와 걱정도 있습니다. 이게 뭐 지금 사실 우물 안의 개구리인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보는 올챙이들만 세상의 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대단히 안타깝죠. 서울대 법대 나와서 검사하는 정도가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지 다른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너무 태연하게 드러나서 좀 걱정이 많이 되고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국가보훈처장 서울중앙지검 검사, 법제처장 서울북부지검 차장,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대검 형사부장,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순천지청장, 그다음에 대통령실 부속실장도 검찰총장 비서관, 그다음에 총무비서관도 대검 운영지원과장, 인사비서관, 인사 추천하는 사람도 대전지검 검사의 인사기획관은 대검 사무국장으로 그냥 다 이렇게 임명하는 거예요. 이번엔 그러다가 이게 금융감독원에서 감독은 감독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감시하고 수사하는 금검원으로 앞으로 불러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이번에 부활시켰죠. 거기 하부조직 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사하는데 데이터 쫙쫙 빨리 뽑아서 올려라. 그것을 너희들이 하는 일인데 이 관계를 유기적으로 흐르게 하려면 아무래도 검사가 맞는 게 좋겠네. 이제 다 잡아들이자. 라는 계획으로 지금 서울대 법대가 나라를 운영하고 나라 살림은 일부 서울대 경제학과 이 기재부에 떼어준 형태로 우리끼리 해도 잘할 수 있다라는 전례를 보여주겠다는 각오. 관료들이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죠. 그러니까 뭐 예전 경우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 보겠다는 꿈을 펼치시는 건데 잘 안 될 겁니다. 공윤회계사 자격증도 있어요. 이분이 얼마 전에 검수완박 법안 통과 직후에 이제 검사직을 분연히 던지는 듯했는데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사회가 훨씬 단순하고 또 엘리트 자원이 한정적일 때 특정한 엘리트들이 권력을 독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두환 정권 때 하나회예요. 근데 지금 사회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해지고 그리고 요구되는 전문성도 훨씬 세분화되고 다양화됐습니다. 물론 윤석열 총장이 자기 경험치에서 어쨌든 검사 출신들이 매우 유능하고 검찰 조직만큼 이 유기적이고 유능한 조직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정권의 인사, 특히 이제 정권 초기의 인사는 이게 유능함이나 혹은 자기 사람만 고려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워낙 고도의 정치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좀 개방적이고 다양성을 수용하고 폭넓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에 대한 지적만 나오면
적재적소에 유능한 사람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똑같은 앵무새 같은 답변을 하는데 금감원 원장이 검사 출신이 가야 될 적재적소인지 그것도 한참 전에 검사 출신을 했고 그 이후에 뭐 정치를 했든가 다른 경력을 쌓았으면 모르는데 이분 옷 벗은 지 뭐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아무리 특수검사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특수부 검사로서 금융 관련된 사건이나 경제 관련된 사건을 다루는 거하고 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걸 총지휘해야 되는 금감원장하고는 전혀 다른 전문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인사를 아주 폭이 좁게 결국에는 이제 측근 검찰 중에서도 자기 측근 중심으로 하는 것을 전문성이라는 이름으로 적재적소에 유능한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거는 제가 보기에 윤석열 정권의 앞날을 오히려 어둡게 하는 그런 요새라는 생각이 들고 원래 인사가 정권 초기에는 좀 폭넓게 개방적으로 합니다. 꼭 자기 편이 아니더라도 좀 넓게 이렇게 인사를 하다가 정권이 좀 어려워지면 보수 쪽으로 하는 게 인사의 특징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좁게 출발하면 나중에 이제 정권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정 동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인사를 하려고 저러는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특수부 검사로서 론스타 인사가 사건, 아니라 수사를 하겠죠. 론스타 사건 등을 이제 수사한 검사 경력이 있긴 있습니다. 예. 네.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있고요. 네. 예. 경제 정의를 실천해서. 경제 정의를 실천해서. 네. 이제 교육 비리를 수사하면 교육부 총리에 임명될 수도 있고. 예. 교수님 혹시 하신 말씀이 좀 아까 했는데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속보가 하나 있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저희가 일단 전화하겠습니다. 확인이 조금 전에 됐습니다. 예. 오늘 민주당의 비대위가 있었는 오늘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있었죠. 여기서 비대위원장이 조금 전에 결정이 됐습니다. 사선의 우상호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됐습니다. 내일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우상호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최종 추인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비대위원회는 초선의 이용우 의원, 재선의 박재호 의원, 삼선의 한정혜 의원, 그리고 원외의 김현정 위원장 등이 비대위원회 오늘 민주당 의총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어제도 이제 우상호 의원이 옛날 국정농단 탄핵 시기에 원내대표를 했었고 하지만 이제 민주당 내에서 스피커는 컸지만 비주류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어제도 얘기는 좀 나왔죠. 제가 30분 전에 정확히 중진 의원이 맡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알고 계셨었군요. 아니 뭐 알고 있었던 것까지는 아니고요. 예. 됐고 저는 우상호 의원이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성되어 있는 그 초재 3선 의원들도 다 개파색이 굉장히 옅은 분들이라서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룰을 그냥 양쪽이 거부 못하게 딱 짜서 진행하는 정도일 것이고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것은 당대표로 나오시는 분들이 어떤 개혁안을 들고 나와서 이 성남 민심을 달랠 것이냐. 지금 여기서도 우린 문제가 없었다는 태도로는 저는 민심을 못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개혁의 마지막 열차가 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진영, 각 캠프가 좀 정신 차리고 개혁안을 잘 준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신현영 대변인이 조금 전에 브리핑한 내용인데요. 일단 우상호 의원이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일단 내정된 거는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 자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쪽 저쪽 개파에 치우치지 않고 좀 당에서 리더십을 중립적으로 발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라고 해서 어제 이미 한 차례 하마평이 돌았고 어제 나온 보도들도 사실상 유력하다 이런 보도가 이미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당 밖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직을 맡고 있지 않은 원로나 이런 분들이 맡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따르는 비대위고 결국에는 당 중진 중에 한 명 맞는 모양새가 됐는데 혁신 비대위는 아닌 게 된 거죠. 결국에는 혁신 비대위라면 어떤 외부적인 요소가 들어와서 지금 민주당 내부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럴 시간도 없고 또 그럴 권한도 없기 때문에 그냥 무난한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이 중량감은 있지만 날선 칼을 들이댈 만한 건 아니다라는 평가시군요. 잠시 전할 말이 있는데 오늘 장성철 교수님이 뒤에 중요한 강연이 예정돼 있어서 오늘은 좀 어렵겠던 제가 방송 중에 그냥 나가셔라. 우리가 라이브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얘기하는 척하고 있을 테니까 조용히 빠져주시면 저희는 계속 얘기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 대변인님.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말씀하셨듯이 차기 총선에 전혀 관련이 없고 그리고 또 그동안 그래도 옳은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우상호 의원이. 그래서 그나마 많이 거론되는 분들 중에는 그래도 가장 중립적으로 비대위를 꾸려갈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은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혁신 비대위라는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점에서 볼 때는 저는 계속 아쉬워요. 예, 알겠습니다. 장선철 교수님은 그냥 조용히 빠져달라고 했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빠지면 되게 조용히 빠질 수가 있는데 뒤로 다 티나게 뒤로 돌아가시더라고요. 방송이 다 되셨더라고요. 카메라 한 번 더 나와야 된다 이런 대단해요. 사명감을 스틸러 가지고.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예, 박원석 의원님도 한마디 해주신다면. 글쎄요, 뭐 우상호 의원이 당대표 후보로도 거론됐던 적이 여러 번 있었고 과거에. 예. 그다음에 이번에 뭐 국회의장 선거 출마도 했었고. 그다음에 586의 대표적인 얼굴이죠. 본인이 어쨌든 그 586 용태론을 책임지고 다음 총선을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마음을 비운 분이니까 아마 당내에서 계파 간의 그나마 거부감이 혹은 계파 간의 어떻게 보면 첨예한 어떤 이해관계에 의한 비토가 좀 덜한 그런 분으로서 지목이 된 것 같고요. 정치를 오래 하셔서 여러 가지 상황도 잘 읽고 또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2달 반 남은 기간 동안에 전대 준비하고 그다음에 룰 세팅한 것 이상의 지금 예를 들어서 지난 3번의 연속된 선거 패배의 원인이 어디 있고 책임이 어디 있고 어떻게 당을 바꿔야 하는지 이런 데까지 진도가 나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에요. 그러기에는 뭐 우상호 의원이 그런 리더십이 없어서라기보다도 주어진 시간이나 권한이 너무 취약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앞서 썰피게 했던 얘기 또 저희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박순애 후보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2001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51. 제가 90년대 의무경찰로 복역을 하면서 음주단속을 복무. 예. 복역? 죄송합니다. 복무. 복무를 하면서 예. 국방의 의무를 복역이라고 생각했군요. 군역을 치르고 있었는데요. 군역을 치르고 있었는데 당시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 0.25. 음주운전은 음주 단속을 수없이 나가봤지만 이 수치는 못 봤어요. 여기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술을 전혀 못 하거든요. 예. 저 수치가 저랑 평생 먹은 걸 해도 안 나올 겁니다. 아마 합쳐도. 그래서 저걸 봤더니 정말 만취하면 저 정도 나온다고 해요. 예. 그래서 참 놀랐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게 예전 일이지만 20년도 넘은 일이지만 저는 이분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교육부 장관이잖아요. 이 정도 수치면은요. 다음 날 아무 기억이 안 날 정도의 알코올 수치고 그 지금도 경찰서를 출입하면서 이 기사를 쓰는 사회부 기자들 얘기를 들어봐도 요즘에도 이런 수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만취 상태입니다. 제가 네이버 지식인에 쳐보니까 0.251 음주로 쳐보니까 어떤 분이 전날 12시간 전에 4병 정도 마시고 잰 수치다 뭐 이런 얘기도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왜냐면 피해 양이 사람에 따라 다르고 알코올 분해 능력도 다르기 때문에 좀 그런 의견도 있고 상당히 높은 수치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선고유예라는 그런 가벼운 처벌을 받았는지도 좀 의문이에요. 지금보다 기준이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더 낮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 만약에 그 음주 단속에 걸렸다면 뭐 벌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정도 받는 그런 정도의 처벌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당시에 그렇게 선고유예라는 처분을 받았을지도 굉장히 의문입니다. 보니까 벌금 250만 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다시 나는 더 다퉈봐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게 선고유예더라고요. 그러니까 벌금도 안 낸 거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딱 윤석열 정부의 인사 기준에 딱 부합하는 분이죠. 예. 윤리적으로는 모르겠으나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선고유예가 나왔으니까 된 거 아니냐. 예. 이거 검증 때 봤을 텐데 뭐 그래서 불법이야? 어떻게 됐어? 재판 결과가 뭐야? 선고유예면 아니잖아. 라는 검사들의 인식에서 그럼 됐네라는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저는 놀라울 따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죄송하다고 했는데 혹시 더 나온 얘기가 있으면 또 저희가 또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안철수의 3번째 출근. 물론 3번만 출근한 건 아닙니다. 지금 3선 의원이 됐기 때문에 3번째 출근으로 얘기를 했고요. 오늘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으로 분당 갑에서 이겼죠. 저렇게 의원회관에 나와서 김은혜 의원이 썼던 의원회관 사무실을 물려받았습니다. 5년 만에 국회를 복귀해서 저렇게 명패를 직접 달았고요. 차기 당권 도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 나왔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년 반 정도 정말 쉴 틈 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께 싸워왔지만 저는 우리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신임 멤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들을 나누고
서로가 가진 생각들을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당권 관련이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건 의정 활동을 위해서 필수적인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사람들 그냥 만나는 거지. 지금 뭐 당권 관련된 건 전혀 아니다. 지금 초선 의원들과 약속을 계속 잡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원외위원장들과는 약속을 아직 안 잡고 있나요? 혹시? 저는 장외이기 때문에요. 예. 저는 그건 아니고 아직 그렇군요. 정치인이 사람 만나는 거에 다 이유가 있죠. 아까 박지원 원장 말씀처럼 반대로 해석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뭐, 해주시죠, 반대로. 당권 도전을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 상태에서. 지금부터 빨리 언제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들의 싸움으로 현재 지도부가 위태위태 흔들흔들 걸릴 수 있으니 일단 지지기회를 넓혀놓자로 생각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 사실은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죠. 6월까지지만 벌써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위 설치가 성급했다 이렇게 얘기했던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 권력 다툼은 억측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역시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당 대표나 원내대표는 항상 구성원들로부터 비판받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면 잘하는 대로 칭찬을 받고 또 본인의 생각과 다르면 비판을 받기 때문에 그런 비판 자체를 뭐 권력 다툼으로 이렇게 비하하는 거는 또 지나친 억측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권력 다툼으로 비하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준석 우크라이나에 간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공격한 권성동 원내대표랄지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에 대해서 상당히 사실 당권 경쟁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혁신위의 천하람 의원이 이준석 흔들기가 지나치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슈 주도를 잘 해나가고 어떤 언론 집중을 잘 유지하는 게 이준석 대표의 능력인 거거든요. 그래서 선거 때는 이준석 대표의 이런 이슈 주도권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거는 이제 쪽쪽 빨아먹다가 선거 끝나고 나서는 뭐 너무 자기만 주목받는 거 아니야?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저는 좀 앞뒤가 안 맞는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예, 선거 때 이용하더니 지금은 그러느냐? 저는 뭐 이준석 밀어내기가 시작됐다고 보고요. 이른바 대표적인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나서서 이제 비판을 하면서 흔들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윤핵관들만의 의지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심이 없는 윤핵관의 의지가 작동할 시기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 결국 윤 대통령과 지난 대선에 이준석 대표 간의 앙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의 계획 속에는 이준석이 없다.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방선거 시작하기 전부터 윤리 소집했다가 끝나고 나서 한다 그러다가 연기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석연치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결심으로 이준석 대표의 거취가 결정될 것 같은데 지선 대선을 다 이긴 당대표가 이렇게 물러나는 건가요? 짧게 단답형으로만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흔들려서 넘어질까요? 아니면 흔들흔들 걸리면서 계속 서 있다가 끝까지 서게 될까요? 대통령이 밀면 넘어지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제 발로 나가진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칫하면 이준석을 저런 식으로 밀어내면 이준석 이전에 보수 정당으로 돌아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메일로 전해주시면 제가 대신 내일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 조강특위 직접 얘기하기는 어렵죠. 당 조강특위가 곧 구성이 되거든요. 예민할 때입니다. 알겠습니다.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시엔 뭐하죠? 라이브. 3시엔 뭐하죠? 썰전 라이브. 이제는 3시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네, 뉴스 썰기도 어느덧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대선, 지선, 전당대회, 굵직한 정치 이슈를 좀 알기 쉽게 썰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앞으로 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1년이라고 백설기 서로 이렇게 나눠 먹더라고요. 네. 저희도 지금까지 100개 이상 썰었더라고요.
백설기. 어, 예. 백설기였습니다. 오늘 101번째 한번 썰어보죠. 100개 이상 썰었다. 100개 이상 다시 네. 썰어보죠. 자, 오늘 준비한 재료 바로 보겠습니다. 그 헤게모니 다툼을 벌이고 있는 두 그룹 간의 처지가 도끼 객긴이기 때문에 도끼 객긴이다. 예, 예. 남 탓할 일이 아니다 이거죠. 예. 내 탓 운동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임계점이 오는 민주당의 남탓 정치. 자, 표준어로 독인 객인입니다. 자, 지선 패배 이후 이른바 친 이재명 측 대 친문 중심의 친 이낙연 측 간에 상대 잘못이 크다 싸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출국을 했는데 국민들 볼 때 사실 독인 객인 이런 비판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뭐 선거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흔히 내부에서 책임론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책임론이 안 나오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자, 문제는 그렇다면 쇄신해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 이런 걸로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다음번 당대표, 다음번 당권의 이 주도권을 잡기로만 흐르고 있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른바 친낙, 친명 이렇게 거칠게 싸우지만 사실상 찾아보면 차별점 별로 없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오히려 강성 지지층에 의존하는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먼저 들어보시죠. 그리고 오버랩되는 부분이 상당히 예. 많습니다. 두 그룹 사이에. 그리고 두 그룹 전부 다 강성 지지층에 지나치게 의존해 가지고 중도층 이탈을 뭐 가속시켰다, 방관했다. 그 어느 쪽이 득세를 해가지고 뭐 당권을 잡아도 아 민주당이 쇄신했구나, 반성했구나 그렇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자, 지난주 이제 저희가 뉴스 썰기에서 민주당 계열 과거의 난닝구 대 백바지 논쟁과 비교하면서 같은 계파 갈등이지만 그 내용이 좀 다르다고 저희가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였었죠. 그 2003년이었습니다. 그 열린우리당이라는 창당 당시에 그 열린우리당 창당에 반대하는 세력이 그 회의장에 이른바 저 러닝 셔츠 흰색 저 셔츠를 입고 들어가서 뭐 난닝구라는 저런 표현이 얻었고 반대로 이제 그 창당에 찬성하는 쪽 친노 핵심 의원이었죠. 유시민 의원이 그 의원 선수하는데 흰 바지 입고 와서 백바지였다. 그래서 난닝구와 백바지 논란 저희가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자,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정권이 재창출됐잖아요. 정권이 재창출된 이후에 촉발된 가치관이나 노선 투쟁 성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DJ식 정치와 노무현식 정치가 그 시절에 조금 결이 달랐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자, 호남 기반의 민주당에서 자, 이제 호남을 떠나서 PK와 수도권으로 넓혀야 된다라는 어떤 당시의 친노 세력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중도 개혁에 좀 집중했던 그 이른바 난닝구파보다는 백바지파는 선명한 개혁성, 보다 강한, 보다 선명한 거를 강조하는 저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자, 지금은 양측 친명, 친낙, 그렇죠. 친명, 친낙, 딱히 정체성 논쟁이 아니고 그냥 친소관계 이렇게 분석을 해봤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비록 계파 갈등이라도 앞에 좀 보신 것처럼 중도개혁, 선명개혁 이렇게 분명하게 노선 투쟁 성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단지 친소 관계에 따른 주류냐, 비주류냐 이걸 따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분석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친소 관계에 따른 대표적인 계파 갈등이 무엇이냐? 바로 그 지금의 국민의힘 과거 전신에서 있었던 친박, 친이 논란이었던 거죠. 친이, 친박 갈등. 사실 따져보면 친이계냐 친박계냐 어떤 이념이나 정치적인 정책이나 뭐 이런 가치관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생결단식으로 2007년 당내 대선 경선에서 싸웠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이 민주당의 이런 내부 갈등 상황을 보면서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과연 이 대장동 이슈가 과연 이게 야당에서 제기해서 나온 거냐. 같은 정당에서 경쟁하는 사람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난 그때 경선에 넘었던 것 같아요. 그 후유증이 좀 크다고 봐요.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 본인으로서는 지켜야 될 선을 안 넘었습니다. 자,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사실 우리 정치에서 가장 치열했던 당내 경쟁, 그때 이명박, 박근혜 후보 경선보다 오히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분석을 지금 했어요. 민주당 내에서 좀 새겨들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앞서 그 조응천 의원, 뭐 이쪽 저쪽 다 쓴소리하는 조응천 의원 말대로 지금 양측은 헤게모니 다툼, 주도권, 패권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정작 국민들이 볼 때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독인 객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크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실제로 둘 다 이제 그 민주당 기존의 주요 당론에 대해서 입장차가 크진 않았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바로 최근에 있었던 이른바 검수완박 논란 한번 볼 텐데, 자, 민영배 의원 잘 아시죠? 이번에 많이 화제가 됐잖아요. 이른바 뭐 위장 탈당, 뭐 꼼수 논란 이런 지적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쨌든 법안 처리에 큰 역할을 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강경파 민영배 의원이 또 지지하는 게 누구냐? 바로 이재명 전 후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낙연 전 총리가 자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재명 의원을 비판했더니 이에 대해서 정치적인 선동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낙연 또 총리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그동안 꾸준히 비판을 받았던 뭐 내로남불이나 오만 뭐 이런 걸로 지적을 받았던 대표적인 게 바로 뭐 부동산 임대차 3법 또는 윤미향, 박원순 사건 또 지난해였죠.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가 이걸 번복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른바 친명, 친낙 쪽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노선 투쟁을 했다. 이런 얘기는 저희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패배를 계기로 서로 내탁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실제로 정치 행태나 책임은 양쪽이 좀 비슷하다. 이런 지적이네요. 이제 일반적인 국민의 시각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찾아보니까 좀 양측이 싸우면서 또 닮은 측면이 또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그 문자 폭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자, 문자 폭탄 대하는 태도. 자, 이번에 좀 오늘 화제가 되는 게 바로 이게 홍영표 의원 지역 사무실 앞입니다. 지금 홍영표 의원은 대표적인 친낙계, 친문계 중심 의원이죠. 자, 차기 당대표 선거에도 지금 나오려고 하는 느낌이 있는 건데, 자, 선거가 끝나자마자 앞장서서 이재명 의원을 공격했잖아요. 이재명 탓이다라고 공격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의원 측의 그 이른바 개딸 세력이 이렇게 지역 사무실 앞에다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대자보 폭탄을 터뜨린 거죠. 지역 사무실 앞에다가. 자, 그런데 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요. 홍영표 의원 지난해였습니다. 지난해 그 재보궐 참패한 뒤에 그 초선들이 자, 조국 사태 때문이다, 내로남불 때문이다라고 비판을 하자 그 이른바 홍영표 의원이 속해 있던 친문 주류 세력들이 그 초선들에게 문자 폭탄을 막 퍼부었단 말이죠. 이게 논란이 됐는데 그때 홍영표 의원은 자, 문자 폭탄은 민심이다라고 옹호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게 예를 들어서 한 목소리로만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문자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것을 어떤 민심의 소리로 듣습니다. 듣고 솔직히 좀 심하다 그러면 안 봐요. 저는 아예. 문자 폭탄은 그동안 사실 당내 주류 세력에서 이제 친문 지지층에서 주로 사용했던 걸로 알려졌는데 이번엔 그 반대로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렇죠. 지금 홍영표 의원 제가 보여드렸죠. 앞서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원내대표를 했었는데 그 원내대표 될 때도 이 강성 지지층이 자, 홍영표를 찍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른 의원들에게 문자폭탄을 날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문자폭탄의 도움을 받은 셈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 반대로 이재명 책임론을 거론하니까 본인이 그 당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반대가 된 상황. 어떻게 보면 부메랑을 맞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뭔가 이런 느낌이 아닐까 해서 제가 한번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유명한 그 불구경, 이른바 잘림 방지 사진이라고 있어요. 자, 친이낙연 측. 자, 저쪽 집이 무너졌다고 해서 구경하러 갔죠. 그랬는데 알고 보니 우리가 문자 폭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보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뭐 이런 느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실제로 현재 당내의 화력을 따지면 이재명 의원 측이 좀 우세하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친문 층에는 대선 주자가 없지만 친 이재명 측에는 말 그대로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자 폭탄이라는 것은 공수관계, 공수만 바뀌었을 뿐, 자, 변한 게 없는 거를 민주당에 변한 게 없는 걸 보여주는 상징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수 교대가 아니라 이참에 민주당 체질 자체를 바꿔야 하는데 바꾸지 않으면 개파 갈등 이게 부메랑처럼 계속 서로 문자폭탄 던지고 받고 이게 반복될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분석을 가지고 해보는 거고요.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뉴스 썰기 1년이에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첫 방송 때 했던 첫 번째 키워드, 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자, 임계점은 윤석열 비대면 정치라고 했었습니다. 자, 당시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느 당에 들어갈지도 모르던 시절이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 좀 비대면으로 간접적인 전언을 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1년 전이군요. 자, 오늘의 기억나시죠? 네.
이때는 박성태 앵커랑 했네요. 앉아서 저기서. 예. 변화 없으시네요. 예, 예. 자, 오늘의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임계점 오는 민주당 남탓 정치. 자, 1년이 바뀐 이후에 자, 여야의 뒤바뀐 위치 한번 좀 정리해봤습니다. 임계점이 예전에는 윤석열 후보, 당시 후보에게 있었지만 이제는 민주당에게 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1년이 지났지만 앞으로 쭉 계속될 겁니다. 이성대 뉴스설기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예, 썰전 라이브 인터뷰입니다. 오늘 2주에 한 번씩 오시는 분이죠.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공동위원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오늘 너무 차분하신 분위기인데요. 예? 오늘 너무 차분해 보이셔요. 예, 원래 차분합니다. 아, 원래. 예. 민주당 상황 지금 혼돈, 혼선, 혼란. 예. 일부에서는 권력 투쟁이 납니다. 이른바 친명계 이재명 의원과 가까운 쪽. 예.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까운 쪽 친낙계와의 권력 투쟁이라고 보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 사진 배경 사진을 잘못됐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과 예.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간에 싸움이 벌어진 거죠. 대선 패배의 원인을 두고, 예. 그다음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을 두고, 저 싸움은 조만간에 끝날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지구가 앞으로 50억 년 더 산다 그러는데 예. 50억 년쯤 걸립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끝이 없는 싸움이란 얘기예요. 싸움 자체가 끝이 없기 때문에 원래 싸움이 없던 거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요. 계속 싸워봐야 예.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민주당 그 침몰하는 쪽으로 같이 가는 싸움이다. 이렇게 보고요. 원인을 양쪽에서 다 지적을 하는데 다 맞습니다. 예. 원인을 다 맞아요. 오늘 말씀은 진짜 약간 도사 같은 말씀. 아니 다 맞는데 뭐냐면 지적하지 않을 원인을 지적하니까 다 맞아요. 그런데 정작 해결의 해법은요. 그 원인을 지적하는데 없습니다. 예. 해결의 해법을 찾으려고 원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민주당에는 뭐가 없냐면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습니다. 예. 지금은 민주당은요. 일단 당원이 한 300만 되거든요. 예. 권리당원이 100만이 좀 안 되고 300만 되고. 권리당원이 80만. 예. 네, 80만 이제 왔다 갔다 120만까지 갔다가 이제 좀 주저앉는 중인데 그럼 당원까지 하게 되면 한 300만쯤 된다고 하고요. 예. 그다음 지지한 분들이 한 1,600만 명 정도 됐었죠. 지난 대선 표가 1,615만. 예, 그게 민주당입니다. 그게 민주당인데요. 지금 민주당이라고 하면서 싸우는 꼴들을 보면 170명 국회의원의 정당으로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당원들에게 묻고 당 지지자들에게 물으면 됩니다. 예. 지금 두 분들이 왜 싸우냐면요. 저 두 분들을 지지하고 있는 세력들이 이번 전당대회 때 당권을 잡겠다라고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다음 총선을 대비해서. 그리고 그 당권을 잡으면요. 2024년 총선 공천권을 갖지 않습니까? 총선 공천권이요. 당 지도부에게 있지 않고 당원들이 투표로 하는 상향식 공천이라고 하면 저렇게 싸우겠습니까? 예. 저렇게 안 싸우죠. 이미 당 지도부가 이렇게 공천하는 게 국민의힘에 비해서도 훨씬 후진적이고 훨씬 더 고루하고 퇴행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단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출을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그래픽이 있거든요. 몇 번 보였는데 제작진은 그거 그래픽을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예. 그래픽이 나오면 제가 그 그래픽을 보고 잠시만요. 요게 아닌데 예. 다시 한번 아까 예. 토크에 나왔던 그래픽입니다. 그 간단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전당대회는 대의원이 45%. 그게 이제 때때마다 그 비율이 예, 좀 바뀌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전당대회 들어가기 전에 후보가 이제 많이 나오면 컷오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민주당 컷오프 하는데 중앙위원이 한 500명쯤 돼요. 그 중앙위원은 양쪽의 계보가 반반 거의 나눠 먹은 거거든요. 예. 그 중앙에서 컷오프하기 때문에 대표를 나갈 분들은 그 중앙위원들한테 가서 줄을 서야 됩니다. 예. 그 무슨 얘기냐 하면 국힘은 어떻게 컷오프를 했냐면요. 이준석 당대표 될 때 지난해 6월 11일 날 당원들에게 50% 묻고 그다음 국민 여론조사 50% 물었습니다. 그래서 컷오프를 시켰어요. 지금 나오는데요. 전당대회 룰입니다. 예. 이제 현재는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 당원 여론조사 5%에서 90%가 당원입니다. 당심. 예. 10%가 민심인데 여기에서 지금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떤 주장을 하면 권리당원 비율을 더 높여야 된다라고 예. 얘기를 합니다. 예. 지금 정봉주 의원님도 비슷한 주장 같긴 한데 전 다릅니다. 우측에 있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50% 대폭 올려야 되죠. 대폭 올려야 당심과 민심이 비슷해진다는 말씀. 저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요. 예. 대의원 45%인데요. 예. 대의원이 어떻게 선정된지를 아는 당원들이 잘 없습니다. 각 지역별로 대의원들이 한 50명쯤 되거든요. 저 대의원들이 한 표가요. 예. 일반 당원의 60표에 해당합니다. 60배. 60배 해당해요. 그러니까 1인 1표제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예. 1인 60. 그러면은 이 50명 대의원은 거의 지역위원장이 선정을 했거든요. 그럼 지역위원장 한 명은 3,000표의 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거의 모든 걸 결정하는 구조가 되어 있고 당원들은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어 있어요. 저거 권리당원, 일반당원 여론조사 왜 저렇게 낮췄습니까? 예. 권리당원하고 일반당원하고 물론 권리당원에게 약간 그 조금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게 맞지만 권리당원은 당비를 6개월 이상 예, 납부하면 그런데 되죠? 그 국힘 같은 경우는요. 그냥 당원 다 묶어서 50%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반영을 했고요. 저 대의원 제도는요. 1970년대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아마 조선시대쯤 만들어진 느낌이에요. 예. 저거 군사독재 정권 때 그거에 대항하면서 당의 그 로열티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었던 당을 제도거든요. 이끌 지도부들에게 그렇죠. 권한을 더 주기 위해서. 예. 그때 왜냐면 당원에 가입하게 되면 탄압을 받았으니까. 어디 갖고 민주당 지지한다는 얘기도 못 했으니까. 그런 시절이 아니라 말입니다. 군사 독재 때요. 예. 지금 그럼 대의원이 50년 전에 만들어졌고 반민주적 제도가 왜 저렇게 필요하냐.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친명도 없고 친낙도 없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번에 전당대회 때 저 대의원 제도의 문제점, 요 전에 또 컷오프라고 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국힘이 엄청 혁신적이에요. 컷오프를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 이렇게 했어요. 근데 민주당은 어떻게 뽑았는지 알지도 모르는 양쪽 계보에서 나눠먹은 500명 정도 되는 중앙위원회에서 컷오프를 해버립니다. 예. 그러면요 당의 신진 세력들이 당 지도부에 들어갈 가능성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서 지금 당원들이 민주당의 민주화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네이버 카페도 만들고 민주당의 민주화라고 하는 카페도 만들고 주장이 이거예요. 1당원 1표예요. 1인에게 1표를 주자. 왜 1인에게 60표를 주고 국회의원에게는 5,000표, 3,000표, 5,000표의 권한을 주냐. 사실상 그 정도의 권한을. 그렇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득권 카르텔이 되어 있는 민주당은 이걸 민주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제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국회의원 아닌 지역위원장들이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이번 전당대회 때 이 룰을 바꿀 수 없다. 이번 전당대회 때 민주주의적 절차와 질서를 도입할 생각이 없다. 잠시만요. 이러면 나가는 거예요. 그래픽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해당 그래픽을. 왜냐하면 지금 정봉주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김용민 의원 등 일부 이재명 의원에 좀 더 가깝지 않냐라고 불려지는 의원들 중에 주중에 권리당원 비율을 높여야 된다. 근데 권리당원이 80만이지만 그중에 아주 활동적인 분들은 팬덤 성향이 강하다. 이른바 지금 저 안에 못 들어갔지만 일반 당원에 들었지만 이른바 개딸들도 저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저 턱을 낮춰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각에서 그 주장을 지적하는 분들은 그러면 팬덤 현상이 너무 강해진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지금 정봉주 위원장님에게는 저기도 늘리지만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더 확 늘려라. 이걸 당연히 수반해서 말씀하는 거죠? 저는 권리당원과 일반 당원을 전당대회 때 구별을 두지 말자는 얘기예요. 구별을 두지 말고 일반 국민도 높이고. 그래서 저 대의원은 아예 없애버리고 중앙위원 컷오프 제도 없애버리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대의원 1인이 60표예요. 50에서 60표입니다. 그럼 50에서 60이면 결국 국회의원 1인은 3,000표 정도를 가져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민주적 절차와 질서에서는 1인 1표죠. 대의원 없애고 중앙위원 없애고 그러니까 중앙위원이라고 하는 문턱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당이 자꾸만 기득권화되어 있으니 그거 없애고 나면 그다음 당원과 일반 당원 여러 가지로 뭐 복잡하고 있거든. 그다음에 계파의 이해에 따라서 권리당원을 높이자 일반 당원을 높이자 이런 싸움을 하니 그러지 말고 당원 50% 다 묶어서 그다음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하게 되면
국민 우리 지지자들 1,600만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선 때 얻은 표가 1,615만 그렇죠. 표입니다. 일정 정도로 그 국민들의 한 48% 정도가 민주당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도 넓혀주자. 그리고 예전처럼 당이 당원되는 게 두려워하던 그런 시절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드리지 예.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전당대회 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 열고 그리고 이게 국힘이 했던 그 길을 좀 따라가자는 겁니다. 그 전에는요. 좀 더 혁신적으로.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당원의 바다에 일반 빠뜨리고 당원들이 점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을 넓히자는 모든 말씀이시죠? 선택 결정을 당원의 바다에 빠뜨리고 국민의 바다에 빠뜨리자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방선거 전에 예. 정봉주 위원장님은 저한테도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지층 결집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앞서 나왔던 그래픽을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득표한 거는 1,615만 표, 비율은 47.8%입니다. 그런데 광역정당 투표를 종합했을 때 이거 중앙일보가 오늘 종합을 했었는데요. 지방선거에서는 득표율로는 41.9%. 예. 그리고 실제 표로는 이것보다 득표수는 훨씬 좀 적습니다. 927만 표를 적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대선이 투표율이 훨씬 높았으니까 저희가 이 투표율도 감안해서 했을 때 투표율이 지선은 50%니까 더 낮지 않습니까? 낮아진 투표율을 감안했을 때 원래 득표율대로 한다면은 약 1,050만 표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훨씬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지층 결집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중앙일보에서 저 통계를 왜 냈을까요? 중앙일보가 민주당 도와주기 위해서 냈겠습니까? 아니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 객관적 사실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보수 언론은요. 민주당이 그 적극적 지지층에다가 호소하는 그리고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는 이 노선에 계속 딴죽을 겁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근데 강성 지지층에 너무 휘둘렀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두 가지를 지적을 하는데요.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는 그 워딩을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적극 지지층이지 강성 지지층은 부정적 개념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보일 수 있죠. 예, 그러면 적극적 지지층이고 자 제가 항상 인용하는 문구인데 전 BTS 좋아합니다. 근데 BTS 열성적 지지 팬클럽인 아미는 아니에요. 그럼 BTS가 좀 더 대중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미 폐지하라. 라고 하는 얘기나 똑같아요. 팬덤과 팬덤 정치와 대중 정치를 자꾸만 착각 대립적 개념으로 보는데 대중 정치로 나가는 첫 번째 지름길이 열성적 지지층이 모여서 그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이층을 먼저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중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적극적 지지층은 국힘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번에 왜 투표를 하느냐고 제가 지난번에 똑같은 진단을 해줬는데 민주당이 갈팡질팡하는 정체성이 없는 것 때문에 그때 지지율이 많이 빠졌다 그랬어요. 예를 들었고 47일 동안 반대하던 한덕수 총리를 아무 이유 없이 느닷없이 찬성합니다. 이럴 때 지지율 빠져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자 중도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그리고 그 본인들의 정체성이 분명해 보이는 지지층에 호소하는 게 정치적으로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 지지층이 필요 유의돼서 말씀하셨는데 필요하다. 당내에서 물론 반대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정봉주 위원장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정치부 얘기해주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